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호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기생충이 아니라 김사부입니다. 서과장입니다. 네, 손작가입니다. 김사부님 정체성을 발견하셨나봐요. 저 같았어요. 기생충 봤어요? 네. 근데 본인 같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장염 때문에 몸이 아프시다고. 네. 그래서 막 링거 맞는 사진을 온 동네 뿌리더라고요. 카톡으로. 아까 그랬어? 봤는데 카톡방에 계속 자기 링거 꽂고 있는 사진을 여기저기다가 보내고 있어요. 여기저긴 아니고 그냥.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김사부가 아픈데 또 길을 쓰고 와줘가지고. 그러게요. 근데 아픈 건 김사부인데 서과장 표정이 더 힘들어 보여요. 맞아요. 우리가 환자가 많네요. 네. 우리 서과장님은 팬더처럼 다크서클. 귀엽죠? 봐봐, 입은 살아있다니까. 내가 저기에 희망을 걸었어요, 네. 오늘. 네. 건장하군요. 네. 네. 굉장히 표정이 어두운데 드립을 잘 쳐, 오늘 보니까. 막 위경련 있다가 네, 죽겠다 그러더니. 네. 영혼에서 끌어올리는 저 드립. 살아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과장님은? 잘 살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네. 손 작가님 뭐 별일 없이? 네, 저 뭐 별일 없이 잘 요즘에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요새 뭐 별일 없이 그냥 바쁘게 계속 좀 지냈던 것 같아요. 오늘 날이 조금 꿀꿀하고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 날 모이지 않습니까? 네. 모처럼 쉬는 날인데 그러게요. 모여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 알아주시라는 거. 네. 네. 댓글 읽어주시죠. 눈을 감았다 떴다 눈동자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우리 김사부님 댓글. 네, 1988님. 시간 비우고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믿고 보는 방송. 이젠 코람 대호보다 떠람 대호가 입에 착 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한 주 결방했는데 기다려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카이사라 빌리뽀님.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미소진이라는 단어가 여성 혐오라고 번역된 것은 그 단어를 사용하여 사회구조적인 여성 차별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혐오라는 단어가 좀 무겁긴 합니다. 그런데 혐오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긴 하네요. 남자인 제 입장에선.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만물 여혐설이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리고 남성 혐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남성이 사회구조적 입장에서 기득권자들이기 때문 성범죄의 주체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강자가 약자에게만 혐오가 가능한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성이 여성을 혐오, 여성이 여성을 혐오, 여성이 남성을 혐오, 남성이 남성을 혐오. 전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드물지만 없지는 않으니까요. 이참에 페미니즘 더 공부하고 싶어요. 이 주제가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성애도 또 해주세요, 나중에. 봄의 기운이 완벽하게 치유되시면요. 욕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군요. 욕할 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를 해주시죠. 왜 남성 혐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가? 네, 방송 시작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애에 이어서 이제 페미니즘, 저도 지난주에 너무 페미니즘 방송이 여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여성 혐오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편집하면서 어찌나 부들부들 떨리는 이것들이. 네.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었고 딸이 둘이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이렇게 막 남근주의적인 인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난 그냥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남자다운? 그렇군요. 저는 남근주의자입니다. 마초입니다. 네,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성의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건 참 곤란하고 두렵고 불안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일주일 동안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방송 한 3번씩 더 들으십시오. 싫어 자식아.
사실 우리 넷 중에 네가 제일 세 자식아. 제일 무서워 네가.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페이지에서 발양 제품을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오드리 헵번 2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업 메디바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레이스 전령님, 꿈네오님께서 후원 계좌 입금해 주셨고요. 말랑공호님께서 정기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후원이 생긴 걸 지난주에 처음 알고 여러분 시작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순종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프라인에서 저희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두둔. 와. 저희 중에 한 분 그날 해외여행 가신다고. 여러분 댓글에다가 분노를 쏟아주십시오. 제가 기껏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나자 그랬더니 서 과장이 자기는 외국 가겠다. 난 안 간다. 꺼져라. 니들만 가라. 계속 개기고 오라 그랬더니 막 눈동자 막 까 뒤집고 막 그러고 있는데 서 과장님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댓글들을 달아주시고 저희가 7월 6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아직 장소가 잘 안 잡혔기 때문에 서울 모처에서 안 잡힌 게 아무 아니고요. 생각이 없어요 저희가. 안 잡힌 게 아니고 비밀에 붙인 거죠. 그치. 궁금하라고. 네, 그렇죠. 궁금하라고.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빅피처. 안테나를 돌리면서 그 날에 D-Day라고 적어놓고 이제 7월 6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서울 어딘가에서 떠람대오 4명의 패널과 그다음에 이제 떠람대오 청취자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게시판 팟빵 떠람대오 게시판에 저희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떠람대오 오픈 채팅방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지사항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뭐 해요? 굉장히 다채로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거의 롯데월드에 가까운 신비한 모험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 그렇구나. 그럼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세족식 하고. 그렇죠. 네. 저희 세족식 하기로 했죠. 그렇죠. 세족식이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닦아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죠. 니들이 인부로의 발을 닦는 겁니다. 그날 맨발로 갈 거예요. 저는 양말 안 신고 갈 거예요. 네, 벌써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떨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페미니즘 두 번째 방송입니다. 저희가 동성에 이어서 젠더 특집 페미니즘 지난주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어서 페미니즘을 길게 해달라 그래서 길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서 과장님 아픈 가운데도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진행해 주시죠. 네. 지난 방송에서는 젠더 갈등을 다뤘습니다. 일부에서는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의 갈등을 이야기했죠. 여성들은 생물학적 성인 섹스를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성소수자들은 사회적인 젠더를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양 진영의 이런 인식의 차이가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화장실 논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2부에서 다룬 젠더 갈등은 연함 갈등이었죠. 이것의 쟁점인 여성 혐오를 다루기 위해서 거달 언어의 가부장제의 창조를 소개했고요. 강남역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여성 혐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 그 토론이 굉장히 재밌었어. 너무 즐거웠고, 네, 저 그런 토론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편집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 원래 수많은 페미니스트 선배님들께서 남성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은 일생 동안 쭉 페미니스트가 될 수는 없어요. 순간순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들 말씀을 하는데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마치 자본가는 프롤레타리아가 될 수 없다. 뭐 그런 느낌인 건가요?
뭐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의 갈등이네 뭐네 뭐 주디스 버틀러 막 이런 거 사실은 몰라도 되거든요. 왜 그게 여성 혐오냐. 이 주제로 1, 2부를 좀 진행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 얘기를 했기 제가 때문에. 참 어리석었음을 반성했습니다. 너가 우리를 너무 높이 샀구나. 그렇구나. 네, 그 지난 시간에 논쟁이 길어져가지고 제가 던진 어떤 이야기를 회수를 못하고 방송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리보님이 댓글로 예리하게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성 혐오는 있지만 남성 혐오는 없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남성 혐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백인과 흑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흑인들을 뭐 깜둥이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훨씬 더 끔찍한 흑인 혐오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니까 간단하게 깜둥이 비하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흑인이 미국 대통령도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백인과 흑인이 평등해졌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흑인들은 자기들을 깜둥이라고 부르는 백인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흰둥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다고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깜둥이에 대한 미러링으로 흰둥이라고 대받아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도 백인을 표면적으로 비하하고 혐오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백인을 실제로 비하시키거나 혐오 계급으로 끌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혐오 계급이요? 그러니까 혐오 당하는 약자 계급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혐오 현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리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이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는 현상들이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혐오라는 단어의 정의가 네네 조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네. 이것은 이제 구조적인 어떤 위아래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존재 자체를 진짜 멸시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혐오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야? 아니면 그 사회 이론에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떠나서 사회 이론에서 혐오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강자와 약자 사이의 어떤 위계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혐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혐오라는 네. 단어 자체는 뭐 지난번에도 손 작가님께서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거는 다른 거지. 다른 거는 거지. 거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 여성을 찾아보고 혐오를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뜻이 나오죠. 그런데 여성 혐오라는 것은 제가 뭐 한 단어. 붙여 써야 하는 번역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소지니에 대한. 미소지니에 대한 번역어고 이 여성 혐오라는 것은 이제 전방위적인 여성을 멸시하고 또 아니 근데 지금 얘는 흑인과 백인 예를 들었잖아요. 미소지니의 번역어가 아니라. 아 그렇죠. 네네네. 미소지니의 번역으로서 여성 혐오를 이야기할 때 그 혐오를 제가 지금 그 혐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백인과 흑인의 예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혐오는 여성 혐오에서 사용하는 그 혐오를 제가 가져와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구조적으로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혐오라는 거지. 아니잖아요. 여성 혐오 안에서만 다뤄지는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소진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라면서요. 미소진이를 번역한 건 여성 네. 혐오 여성 혐오잖아요. 근데 그 거예요. 여성 혐오의 의미는 구조적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비하하는 경멸하는 이 구조 안에서의 의미라고 지금 설명을 해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미소지니의 번역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얘는 백인이 흑인을 하는 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어떤 계급 구조 이론으로서 얘를 그렇게 든 거죠.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의 위치와 그치. 남성의 위치. 흑인의 위치와 여성의 위치를 제가 근데 지금 비유를 한 그쵸. 거예요. 비유를 한 건데 거기에다가는 미소진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백인이 흑인을 착취하는 건 미소진이라고 미소진이라고 하죠. 쓰지 아니잖아요. 않죠.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이 착취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혐오다라고 했었을 때 남성이 여성을 혐오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는 거는 이 이론에서 봤을 땐 사실 말이 안 된다. 그치. 저항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지. 사실 이 이론에서 봤을 땐. 그렇죠? 저항. 제가 말씀드린 게 잘 전달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 이론에선 남성 혐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그 미러링이라든지 어떤 남성들을 향한 저항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흑인은 백인을 혐오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 그 혐오라는 말 안에는 권력 구조가 담겨 있다라는 것. 그렇지, 그거지. 네네. 흑인들은 기나긴 차별과 억압의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약자 계급이 되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백인이 흑인에게 깜둥이라고 부르는 것은 혐오지만 흑인이 백인에게 흰둥이라고 부르는 것은 욱하고 반항하고 반발하고 미러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남성 혐오 현상은 남성 혐오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혐오 자체가 없고 혐오 현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은 구조적으로 남성을 혐오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이게 또한 남성 혐오 현상 전반을 긍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가부장제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예를 더 들어볼게요. 올림픽을 보면 달리기는 흑인 선수들이 참 잘하잖아요. 그 흑인 선수들이 농구도 참 잘해요. 사람들은 흑인들이 달리기를 잘하고 점프를 잘하는 것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유연하고 탄력이 좋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국제 경기에서 수영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결승에 올라가는 선수들은 백인들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백인 선수들을 향해서 백인들은 물에 잘 떠. 백인들이 물살을 잘 갈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거의 손이 물갈퀴 수준이야. 그러니까 저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주목을 하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인종마다 신체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잘하는 종목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인종도 피부색 때문에 운동신경이 좋아. 그래서 우승을 했어. 이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실제로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을 이제는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회적 환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몇 개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예술이나 스포츠 쪽으로 흑인들이 몰렸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흑인들에게 월급을 더 적게 주는 것을 인종차별이라고 부르는 것에 뭐 동의하죠. 흑인들에게 깜둥이라고 부르는 것을 흑인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100m 금메달을 딴 흑인들을 향해서 역시 흑형, 탄력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흑인 비하 관념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나 멸시나 비하 관념은 그 대상을 아주 오래도록 혐오해온 배경 안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흑형을 칭찬한 것뿐인데 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태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여성 혐오라는 말은 뭐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서너 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뭐 여성 혐오 하지 마라 이러고 외치는 저작거리 용어가 아니고요. 여성학계는 물론이고 사회학에서 문학계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학술적 용어이자 대중 언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뭐 여성 비하 관념이라는 단어로 바뀔 일은 이제 안타깝지만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고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혐오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단순한 여성에 대한 혐오와 비하뿐만 아니라 여성을 일반화하고 대상화하는 일체의 타자와 배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유구한 가부장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뭐 혹여나 뭐 그것은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에요라고 했을 때 너는 조두순이야. 너는 막 488호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달이 되면 100% 전달이 되는데 여전히 감정적인 거부감이 있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구조적 차별과 개인적 감정에 있어서 일반 용어로 쓰이는 혐오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전해 들었을 때는 참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오히려 더 이렇게 뭐랄까 반발심을 불러일으키지 사실 않나?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손잡고 얘기를 듣는데 약간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손잡고는 근본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까지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얘는 누구든지 이야기를 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얘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여성 혐오예요라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게 근데 페미니즘 이론을 처음 듣고 이게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 굉장히 좀
소속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소통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조금, 물론 이제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바뀔 일이 없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배경들이 있겠죠. 그 용어가 고착화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해 준 게 100% 이해가 되고, 아, 그래서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면 오케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근데 여전히 찜찜함은 그게 근데 저는 그 해소가 부분은 될까? 굉장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걸 겪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그 여성 혐오에 대한 논쟁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여러 가지 균열이 저는 스스로 있었어요. 내가 여성을 굉장히 대상화하는군, 타자화하는군, 소외하는군. 이게 혐오의 시선이고 혐오적 관념이고 혐오적인 것이었군 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열렸어요. 사실은. 그 균열된 틈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감사하네요. 받아들이게 되고, 왜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여자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섬뜩한 그런 느낌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물론 지금도 남자와 여자는 생득적인 고유함들이 분명히 남성성과 여성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어떤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섹스보다는 그냥 젠더로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담배 피냐 남자가 담배 피냐가 아니라 인간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고 여자가 왜 저러고 있지라는 생각 자체가 이게 혐오적인 관념이고 혐오적인 시선이군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동의하게 되긴 했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이거를 완전히 그 눈이 이렇게 다 벗겨진 게 아니고요. 왜 뭐 탈코르셋 운동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장을 한다든지 브라를 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페미니즘의 실천으로서 이제 거부를 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뭐 설리가 노브라 때문에 되게 이슈가 계속되잖아요. 얘는 뭐 노브라 보여주려고 사진 찍은 게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서 확대해서 노브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이슈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그래요. 설리 정도 몸매에 설리 정도 가슴의 크기는 노브라를 해도 예쁜 것 같아. 근데 나 길거리 걷다가 약간 덩치 있고 가슴 진짜 큰데 티셔츠 입고 노브라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젊은 여성들. 어떤 실천의 한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알면서도 저건 내 미적인 어떤 전형적으로 이렇게 쌓여온 나의 어떤 미적 감각이 그거를 예쁘지 않다. 저건 좀 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나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 다니면 내가 잘못 보는 거야. 저 사람 자유가 있는 건데.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저는 그게 다음 단계로 오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거는 누가 저한테 지적을 해주면 저는 되게 공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지적해주면 저는 고칠 의향이 있고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할 의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저는 표현이나 이런 거 되게 민감해서 그런지 혐오라는 단어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었고 근데 이게 저의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이제 뭐 대세받고 이런 건 전혀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가는 게 건강한 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규정했으니까 너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꼭 받아들여야 돼. 저는 이것도 건강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정도. 네, 넘어가시죠. 네, 사랑과 관용이 넘치는 떠람대오 페미니스트 방송. 네. 네. 여러분들은 똘레랑스로 넘치는 떠람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까운 과거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제 오늘날 한국의 페미니즘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시민사회로 건너가 볼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예고를 하자면 그 성경 이야기 언제 할 거냐. 다음 주에 5, 6부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사회의 여성관. 종교개혁 이후 유럽은 굉장한 진통을 겪었죠.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이 구교와 신교의 갈등은 결국 유럽의 30년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전쟁은 교리 전쟁이자 정치 싸움이었는데 이 전쟁으로 보헤미아의 인구가 5분의 1로 감소했고요. 독일 인구 1600만 중에서 5분의 3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럽 전역이 피폐해진 거죠. 제가 자유주의 신학편에서도 이 계몽주의 시대의 배경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유럽인들은 이 교리 전쟁에 대한 극도의 피로감을 드러내면서 기독교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럽 사회 전 영역에서 혁명적인 지성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17, 18세기의 계몽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전근대와 근대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을 운명이냐 선택이냐라고 말하더라고요. 운명이냐 선택이냐. 그러니까 출생이 운명을 결정하면 그것은 사회학적으로 정근대 사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근대 세계의 존재론적 위계를 부정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등장한 것이 근대 시민사회입니다. 근데 누구나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830년 당시 프랑스의 3,500만 인구 중에서 20만 명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당연히 여성들에게는 시민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은 시민사회의 주인이 되었는데 여성들은 여전히 정근대적인 사회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우리가 남성과 동등한 이성,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고요. 이것이 근대 여성 운동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민운동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장자크 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왜? 아니, 재밌는 아저씨잖아요. 아, 네. 루소. 네. 근데 우리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사상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도처에서 속박받고 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루소 사후에 일어났지만 프랑스 혁명 지도자들에게 사회계약론은 뭐 바이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소는 1762년에 에밀이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이것은 근대적 교육론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에밀이라는 이름의 한 아동을 세팅해놓고 이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썰을 풀어놓은 책이에요. 뭐 자연의 순리에 따라 에밀을 교육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에밀이 남자아이입니다. 루소는 여성에게는 남성과 같은 교육이 필요 없다고 봤고요. 여성에게는 여성적 기질을 키워줄 수 있는 별도의 교육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소심하고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남성에게 애교를 부리고 이렇게 여성이 애교를 부려야만 남성의 폭력성이 덜해진다라는 게 루소의 견해였습니다. 루소는 여성들에게 자녀 양육과 교육을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이 시대 귀족 여성들의 트렌드가 됐어요. 당시 귀족 아이들은 뭐 전부 가정부가 키웠잖아요. 근데 루소의 영향을 받아서 귀족 여성들이 뭐 사교 모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직접 젖을 먹이고 수유하고 이런 게 유행이 됐다는 거예요. 마리 앙투아네트도 루소의 영향을 받아서 물론 루소의 영향을 받은 시민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지만 그녀도 루소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이미지를 국민들을 부양하는 어머니로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에 놀러온 손님들에게 자기 가슴을 본떠서 만든 도자기 잔으로 우유를 따라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한 영향력이었는데 루소가 여성을 어떻게 응시했는지 그 에밀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리와 분별이 있는 어머니들이여 나를 믿으라. 여러분의 딸을 절대로 훌륭한 남성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은 자연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녀를 훌륭한 여성으로 만들라. 그러면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나 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모든 여성 교육은 남자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남자를 기쁘게 하고 남자에게 유용하며 남자에게 사랑받고 좋은 평가를 받으며 남자가 어렸을 때는 양육하고 장성에서는 세심하게 돌보며 남자에게 좋은 조언을 하고 남자를 위로하며 남자의 생활을 즐겁고 감미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대에 변함없는 여자의 임무이며 어릴 때부터 여자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상 완전 남성 우월주의 아니에요? 뭐 이것만 띄어서 보면 그렇게 보이죠. 우월주의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 시대의 분위기가 반영된 거죠. 그가 이렇게 모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손작가가 이 부분을 재미있다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이 사람 루소가 되게 진정한 시민 사상가로 인정받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진정한 3계급 출신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황아처럼 거리에서 살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루소를 걷어준 귀족 부인이 있었던 거죠.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는데 결국에 그녀와 연애하고 섹스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엄마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런 약간 특이한 편력이 있고요. 루소는 지적이고 학식 있는 여성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세탁부 출신의 테레즈라는 여성과의 관계에서 5명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전부 고아원으로 보내버린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렇죠. 지는 아동 교육을 얘기하면서 지 애들은 다 보육원에 보냈어.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아이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시대였기도 하고 이때 뭐 신생아의 3분의 1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테레즈라는 여성이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애를 가진 게 아닐까 의심해서라고 하고요. 뭐 아이들이 있으면 조용히 글을 쓰는데 방해가 된다. 집에서보다는 공공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게 더 나을 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래요. 엄청 합리적이야. 뭐 그렇죠. 이렇게만 들으면 루소가 무슨 시민사상가냐, 쓰레기지. 남녀차별주의자, 여성 혐오자, 아동 학대범 아니냐. 당연히 시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고 보지 않으면은 누구도 그렇죠. 분석할 수가 맞아요. 없고 네. 어떠한 사상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이 시대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약간 또 좀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에밀리 쓰인 지 이제 30년이 지나서 루소를 반박하는 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입니다.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들의 조합 같은데.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영국 사람이고요. 근대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불리워지는 여성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페미니스트들은 있었겠죠. 근데 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뭘 써야 돼요? 책이 나온 네. 남성의 저 여유. 야, 거기 남성이 왜 들어가? 네. 책을 안 쓴 서 과장님 여성으로서는 그런 죄송합니다. 여성 혐오의 죄송합니다. 느낌을 받고 있는 거고.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다. 네. 그녀가 루소와 루소의 사상을 따르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쓴 이제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이 첫 페미니즘 책으로 꼽혀요. 울스턴 크래프트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여성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것이 교육이었어요. 이전 시대에는 소수의 특권층만 교육을 독점하면서 자신들의 지배 권력을 공고히 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시민교육을 보편적인 시민교육을 절실하게 요구를 했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2년 후인 1791년에 탈레장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의회에 공교육에 관한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 소년들을 위한 국민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만들어 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여성 교육은 오로지 가사 교육에 국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루소의 사상을 따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의적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교육시키면 드세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울스턴 크래프트가 이 탈레장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6주 만에 여성의 권리 옹호를 써서 반박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남녀 동등 교육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똑같이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소녀들도 국민교육 시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 울스턴 크래프트는 영국 사람이고요.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도 올랭푸드 구주 올랭푸드 구주라는 여성이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고 뭐 여성들 모이는 클럽 같은 거 만들어서 여성 운동하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그 당시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자코뱅파가 자코뱅파가 공포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여성 정치 클럽을 폐쇄하고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사형시키고서 이 올랭푸드 구주와 같은 성구적인 여성들을 모두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 울스턴 크래프트는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울스턴 크래프트가 살았던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나라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간의 수공업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다 공장으로 옮겨지게 되죠.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에서 물러나서 가정에만 머물게 됩니다. 경제활동은 공적인 영역이 되어서 남성들의 공간이 되고요.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는 사적인 영역에 남게 되었다. 여성들은 가사활동과 자녀양육은 물론이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남성들의 사회적 피로감까지 떠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집안 뭐 깨끗이 청소하고 자녀들 막 키우고 저녁에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퇴근하는 남편 웃으면서 맞아줘야 하는 영국 사람이 된장찌개를 서비스까지 해야 네. 했다라는 네.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상냥함과 고분고분함 같은 미덕들이 이거는 그냥 해석해낸 것이 아니라 아까 보셨잖아요. 루소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성들에게 노골적으로 요구되던 덕목들이었어요. 반면에 남성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행동하던 그 예전의 미성숙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판단하는 성숙한 단계의 인격을 갖추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성에 기초한 자비심이라든지 사업할 때 필요한 신의라든지 뭐 관용 뭐 이런 것들을 남성의 미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울스턴 크래프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자들은 애완견 같은 애정이야말로 여성의 주요한 미덕이라고 하는 권고를 끊임없이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울스턴 크래프트는 루소의 여성관을 비판했습니다. 여성이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여성에 대한 억압 때문이지 그건 타고난 게 아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이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주장인데 얼마나 절박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 알아요? 울스턴 크래프트 딸? 프랑켄슈타인을 쓴 사람이 울스턴 크래프트 딸이래. 프랑켄슈타인의 작가죠. 아, 여자 작가가 프랑켄슈타인 썼어요? 울스턴 크래프트가 애를 낳고 거의 뭐 며칠 만에 죽었거든요. 네, 11개월 된 딸을 남기고서 38에 요절을 했는데 그 딸이 커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그게 프랑켄슈타인이네. 아, 방금 찾아봤어? 네. 방송 집중 안 하고. 집중 안 하고 계속 이거 검색하더라고. 근데 서 과장님이 얘기한 그런 여성의 덕목에 대한 거는 불과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약간 흐름 같은 거랑 만연하고 똑같잖아요.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내조의 여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맞습니다. 그런 여자가 있나? 생각보다 있죠? 엄청 많은데? 있어요. 네. 교회 안에는 훨씬 많죠. 교회는 더 그- 많고 내가 처음으로 좀 충격을 먹었던 게 대학교 후배였는데 그때가 한 25살 정도 대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랑 자기는 남성이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진 거 맞는 것 같다고. 남자가? 진짜? 누가 여자분이? 여자 후배였는데. 그러니까 왜? 아,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얘기의 근거가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영향을 받은 신앙적 근거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젊은 친구고,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어려. 그러고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단어,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비판했지만 사모의 비전. 그렇죠. 그렇지? 사모의 비전이라는 말을 지금도 가끔씩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아니 세상에 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그쵸. 사모의 비전이란 결국에는 나는 남성 목회자를 내조하는 여성이 되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나는 거기에 이제 서포트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내가 가는 게 내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사모의 비전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모의 비전의 제일 근거는요. 남편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내가 그곳에서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라는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운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뭐 이 얘기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많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페북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어서 그렇지 저희 학교에 있는 그런 진보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네네. 그건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희 학교만 해도 그 아까 말한 그런 사모의 비전이 약간 남편 내조 잘하고 목회자 돕고 그거잖아요. 근데 페미니즘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페미니즘 사단의 개교라 그러면서 막 대적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페미니즘 어디서 저렇게 이상한 동성애 그거를 다 싸잡아가지고 여잔데도 페미니즘을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여자는 조신해야 돼.
아니, 실제로 저도 대학부 시절에 사모가 비전인 언니들이 있었어요. 뭐 하는 건지는 알고 그걸 비전으로 생각할까? 아니 근데 진짜? 얘기를 할까 말까 그냥 이거 뭐 지울 수도 있는데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인터뷰를 해야 돼요. 우리 교단은 그 단체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할 때 부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한 3-4 커플 정도가 이제 인터뷰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인 질문이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사모의 비전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아 진짜? 사모의 비전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소름 돋았어. 훨씬 더 제가 2번째 타임이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2번째 순서. 그 첫 번째 여성분이 저는 어릴 때부터 사모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듣고서 한 2분 정도 말을 못했어요. 그 2분이면 인터뷰할 때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엄청 길지. 1분이었나 그러면? 하여튼 굉장히 긴 시간을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진짜 말문이 너무 막혀가지고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캄다운 시키시면서 그 질문의 요지를 조금 더 이렇게 보충 설명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러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저는 사모의 비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성으로서 모든 여성에게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사모로서 비전을 생각해 본 적은 나는 없다. 그러면 사모의 비전이 있으려면 사모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모든 여성에게 주어진 사명이 기독교인으로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내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대답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여성분들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되게 적지 않은 당황을 했겠네. 당황과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실전인가? 뭐 이런? 사모의 비전이 있나? 그럼요. 어려서부터 저는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그 울스턴크래프트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이 그녀의 여성관에도 시대적 한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똑같이 이성이 있어. 여성들도 교육을 시켜줘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그녀들은 공화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을 좋은 시민으로 잘 길러서 국가에 봉사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대적 한계가 아니라 시대의 한계를 갖고서 설득하기 위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걸 딜로 삼았나. 아닌가요? 더 약간. 더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그래? 같아요. 실제 믿고 그렇게 믿고 얘기를 한 거라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여성 교육론은 훗날에 미국이나 아시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들을 이성적 존재로 만들면 그들은 양처 현모, 공화국의 어머니가 되어서 근대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뭐 미국에도 그렇고 미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아시아도 그렇고 이것이 팽배했죠.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제 여성 교육을 모성적 책임으로 연결시킨 부분이 아쉽기는 하죠. 근데 뭐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녀는 사랑 때문에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한 거 영화 있지 않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닌가? 그러니까 요즘 페미니스트들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또 검색한다. 찾아봐야겠다. 참고로 요즘 이제 레디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적인 구조에 저항하기 위해서 사비를 추구하거든요. 비. 사비. 비연애, 비섹스, 비출산, 비혼.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를 혐오해서 난 비혼으로 살 거야 라는 맥락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한 실천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물을 사랑하지만 저처럼 육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아. 그래? 육식과 동물을 사랑하지만 육식을 실천하는. 육식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아니, 비건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오케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이 가부장제를 깨부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결혼 자체도 긍정적으로 안 보지 않아요? 맞아요. 거의 뭐 매춘으로 봐요. 아 진짜? 여성에 결혼도 대해서. 그냥 제도의 하나고 너무. 근데 아무튼 저는 기혼자로서 이 울스턴크래프트의 사랑과 실패와 이 집착의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시민사회의 여성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이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막 혐오하려는 게 아니라 여성을 사랑하고 걱정해줘서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칸트는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연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남성이 이상적인 남성이 되고 한 여성이 이상적인 여성이 되어 더욱 고귀하고 아름다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여성이 세상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적당치가 않고 성장기의 여성들에겐 차갑고 사변적인 강의보다는 항상 감수성을 훈련하는 교육이 적당하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남성이랑 여성이 뭘 해야 되는지 이미 자기 안에 구분을 지어둔 거예요. 그리고 여성 생각을 끔찍히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약간 역설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칸트는 그러니까 여자는 철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차가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마라. 따뜻한 이야기 해라 이거죠. 칸트 지책 여자는 읽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려 깊고 되게 고마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 남성들이 이 여성들을 낭만화하고 이 사랑의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 이렇게 명명하면서 여성들을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는 가정이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확실히 이런 시선은 중세의 시선과는 달라요. 중세는 좀 더 노골적으로 강압적인 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부드러운 가부장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부드러운 가부장제.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페미니스트들은 쟤들은 남자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저래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너희들을 바라봐주는 남성들이 있는데 왜 그 보호 아래로 들어오지 않고 페미니즘 운동을 하느냐.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선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효한 시선입니다. 아주 불쾌한 시선. 그러니까 뚱뚱하고 못생기고 남자 사랑 받지 못한 여성들이 비혼을 선언하고 욕구불만이 터지면 페미니스트가 된다. 이렇게 비하하는 것의 역사는 굉장히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호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이게 Girls do not need a prince. 네? Girls do not need a prince. 그러니까 예전에 그 메갈리아에서 뭐 이렇게 패복 소송 때문에 펀딩하면서 이렇게 티셔츠를 팔았는데 거기 쓰여져 있었던 문구. 소녀는 왕자를 원하지 않는다. 소녀는 그쵸.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자는 왕자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이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우리는 돼요. 방탄소년단이 좋다. 근데 계속 동화 같은 것만 봐도 백마탄 왕자, 그렇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 공주와 일곱 난장이 모르겠네.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남자만을. 계속 그런 거지. 여자가 주도적으로 나오는 거는 슈렉 그 정도? 맞습니다. 그 다음 다룰 것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입니다. 네. 리버럴 페미니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 때도 봤지만 종교개혁하면 루터와 칼빈이지 뭐 그 이전에 야누스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사실 울스턴크래프트도 야누스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얀후스. 얀후스. 네. 내가 뭐라? 야누스로 들려요. 야누스. 네. 얀띠고 후스. 얀후스 같은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녀는 이제 페미니즘 사상가지만 그녀로 인해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페미니즘 1세대를 말할 때는 19세기 말, 20세기에 이제 버지니아 울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등장한 페미니스트 사상을 자유주의 페미니즘, 리버럴 페미니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근대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인권이 확장되는 연장선에서 주장된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랑은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죠.
진짜 자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버지니아 울프와 시몬드 보부아르라는 여성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영국 여성이고요.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예전에 제가 불안에서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1928년에 한 학회에 초대를 받아서 강연했던 원고를 다듬어가지고 1929년에 출판한 건데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고전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녀가 요청받은 강연 주제는 여성과 픽션이었어요. 여성과 픽션. 여기서 그녀는 여성 작가로서 뭐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글을 써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여성이 글을 쓰려면 연간 500파운드의 소득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멋지네. 그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이죠. 여성의 경제적 빈곤을 말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경제적 빈곤이라는 것은 작품의 빈곤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했어요. 왜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가난한가? 이것이 작품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한탄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울프는 중산층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 수준의 지적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비평가고 사상가였고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페미니즘은 백인 중산층 여성들의 경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녀들은 남자와의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다주는 돈 받아쓰기 부족하다. 여성들에게 경제력이 독립된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집에서만 있기 싫다. 내 방이 필요하고 나 거기서 작품 활동할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버지니아 울프와 함께 리버럴 페미니즘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시몬드 보부아르 이야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그녀는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썼고요.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녀 역시 여성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경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성과 남성 사이의 거리를 대폭 좁힌 것은 노동이다. 노동만이 여자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여자가 기생물이 아니게 되면서 여자의 의존성을 토대로 세워진 제도는 붕괴된다. 여자와 세계 사이에는 이제 남성의 매개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아, 남자가 벌어다 준 돈 쓰면서 더러웠나? 치사하고 서러운 일들이 많았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 중산층 여성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바람핀 남자는 언제고 조강지처에게 돌아간다? 어른들이 이런 말 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들어봤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력 문제와 아주 큰 상관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바람을 폈을 때 지난번에 우리 뭐 연애편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세 분 다 용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그거는 못 받아들인다? 용서 못한다가 아니라 용서는 하되 이혼은 한다.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맞아. 손 작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바람 폈을 때 여자들도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은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주는 남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속이 좋아서 바람핀 남편을 받아주느냐. 그게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참고 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언제고 돌아가니까 조강지쳐요 기다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어머니들이 더 주입시키잖아요.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품어주고 그냥 사는 거지. 큰일인가 보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경제권이랑 관련이 된 게 경제권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혼 너무 자신 있게 팍팍 해요. 물론 고통스러움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돈 때문에 이 남자를 용서하는 것인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 고민에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제화 하에서 여성이 이제 두 번째 성이라는 종속적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독립된 경제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부아르는 이 사르트르와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아, 언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그러니까 보부아르가 21살 때 소르본에서 철학교수 자격시험에 이제 차석이자 최연소로 합격을 합니다. 이때 공식적인 수석이 사르트르였는데 당시 심사위원들은 실제로 보부아르가 더 뛰어나다는데 동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약 결혼을 해서 굉장히 수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많은 다른 애인들을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속박하지 않으면서 연인이자 지적인 동반자로 평생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년을 계약했다가 후에 30세까지 연장하고 이후로는 종신 계약이 되었다고 해요. 물론 당연히 기독교적인 결혼과는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거대한 가부장제 구조 속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한 저항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성에게. 그래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읽고 한번 풀어볼게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자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부터 또 때로는 유년기부터 이미 성적으로 우리들 눈에 별개의 것으로 비춰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본능이 여자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수동성, 교태, 모성애에 어울리게 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에 타인의 개입이 거의 당초부터 존재하며 아이는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그 인생의 직분을 떠맡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을 이렇게 번역을 어렵게 했나 몰라. 여자는 호르몬이나 신비한 본능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의식을 통하여 그녀가 자기의 육체나 세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그 방법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어쨌든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그 태어날 때부터 막 수동적이거나 교태를 부리거나 모성을 알 수 없는 본능이 여자로 하여금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고 타인의 개입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 강제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호르몬에 대한 자연성은 허구예요? 여기서 얘기하죠. 호르몬이나 신비한 본능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부아르는 그렇게 봤고요. 이에 대해서 까미는 프랑스 남성들을 조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방인 쓴 사람이? 교황청은 위험한 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보부아르의 궁극적으로 제안하고 싶었었던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성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 주어진 현실 세계를 자유가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임무다. 이 숭고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녀가 그 자연의 구별을 초월해서 우애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제 우애할 때 우애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성을 배제하지 않고요.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뭐랄까 온건하다 그러나? 그렇죠. 이것을 이제 당대 남성들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조롱이나 위험한 사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지금에 비하면 엄청 스무스한데.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페미니즘 이론이 그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이랑 결합을 하면서 이제 헤게모니를 탈취해야 된다는 쪽으로 갈 때에 더 이제 저항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급진적 페미니즘이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여권 신장, 그다음에 여성의 권리, 그다음에 여성성은 무엇인가 뭐 그런 정도의 사상적 접근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말로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격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보부아르도 중산층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편함을 제기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1부에서 페미니즘이 다양한 페미니즘들로 갈라지는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리버럴 페미니즘 담론 안에는 여성 간의 인종 차이, 계급 차이, 여성들의 성 정체성 차이 이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부에서 다뤘던 것이 여성들의 성 정체성 차이로 인한 갈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여성 간의 인종과 계급 차이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리버럴 페미니즘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흑인 여성들의 페미니즘인 우머니즘입니다. 그런 게 있어? 우머니즘. 앨리스 워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녀가 처음으로 쓴 말이고요. 그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 책 아세요? 네. 컬러 퍼플의 저자고 이 책을 원작으로 그 스필버그가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요? 앨리스 워커가 이 우머니스트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벨 훅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도 우머니스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개혁적 페미니즘은 여기서 개혁적 페미니즘은 리버럴 페미니즘을 말하는 거죠. 개혁적 페미니즘은 그들에게 계층 이동의 수단이었다. 그들은 일터에서 남성 중심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좀 더 주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성차별주의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존 체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고자 했다. 그리고 그들이 거부한 굳은 일은 착취당하는 종속된 하층 계급 여성들이 떠맡을 터였다. 중산층 백인 고학력 여성들이 남자들이 벌어오는 것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하지만 집에 갇혀 지내는 것이 화가 나. 그래서 불만을 터뜨려. 이게 흑인 여성들 눈에는 배가 부른 소리로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여성의 보편성,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흑인 페미니즘을 우머니즘이라고 부르느냐. 우먼은 이제 거리라는 단어와는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줌마죠. 아줌마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숙함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페미니스트들은 우머니시한 경험과 능력을 이 흑인 페미니즘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줌마로서의? 아줌마의 힘. 그러니까 흑인 여성들은 노예제와 인종차별로 이중적인 억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은 당연히 없고 연간 500파운드는 꿈도 꿀 수 없고 화장실도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흑인 여성들의 남자들은 이 흑인 여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학대받고 집에 와서 풀면 풀었지 이 여성을 보호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너희들은 집안에 갇혀서 자기 표현 욕구가 좌절됐을 때의 아픔을 이야기했지 우리 몸은 쇠사슬이나 총이나 채찍에 구속당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머니 씨는 남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고단한 삶을 버텨내고 거기에다가 나보다 어린 생명을 책임지고 돌보는 강인한 여성상이 덧붙여진 이미지입니다. 그 되게 조심스러운 지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흑인 여성들의 이 불굴의 사랑을 근거로 삼아서 그러니까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이렇게 강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이 가정과 아이들을 자기 실현의 방해 요소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들을 두고 뛰쳐나가도 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 키워줬고 흑인 보모가 키워줬습니다. 그러나 우머니스트들은 자기가 살려고 뛰쳐나가면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그렇게 나가면 그 아이들은 생존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 더 어린 생명을 지켜낸 여성들이 이제 우머니스트인 것입니다. 아까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보부아르는 자연의 구분을 초월한 여성과 남성의 우애의 확립을 제안했잖아요. 우머니스트인 벨 훅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페미니즘 운동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사랑과 공감을 보여줄 능력이 있어야 하며 행동으로 그런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대화를 성숙하게 끌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은 결코 지배와 강압에 기반한 관계에 뿌리내릴 수 없다. 지배가 있는 곳에 사랑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페미니즘의 비전은 가부장제가 관계의 구조를 지키기 위해 고수하는 모든 것과 반대된다. 상호 동반자 관계야말로 사랑의 토대다. 그녀 역시도 남성들을 배제하지 않고요. 가부장제와 함께 싸울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남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선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먼이 좀 재밌네요. 카더라인데 흑인 인권 운동할 때 그때 유행했던 말이 헤이맨이었대. 요맨, 헤이맨. 왜요? 그러니까 흑인끼리 너 사람이야, 맨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머니즘도 우리도 여성이다, 우먼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얼핏 하면서 들었는데 우머니즘 너무 재밌네요. 네. 이렇게 1부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